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부채가 이렇게 높을 때 이자율이 낮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진짜 문제는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생기는 거죠.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작년 3월 중순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은 이후로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상승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다시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긴 하락장의 시작일지 아니면 단순한 조정일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하락장을 처음 겪어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의 굉장히 핫한 테크 회사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성장 주식들이 최근에 특히나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금리라는 것은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다만 정확히 금리와 주식시장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식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은 그런 분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제가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정말 자세한 영상을 2개를 찍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함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영상은 크게 8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오르는데 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다른 지수들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왜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게 꼭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곱 번째가 사실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실제로 미국의 페드가 기준금리를 올릴지, 올린다면 언제 올릴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질문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의 미국의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엄청난 상승장이었었잖아요. 첫 번째로 2020년 3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20%에서 30% 정도 폭락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최근 며칠 사이에 주식시장이 지수에 따라서는 적게는 1%, 많게는 8% 정도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지난 1년 동안 48%나 상승을 했고요. S&P 500는 27%,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우존스는 21%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2021년 올해 초에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주가 하락에 의해서 2021년 3월 5일까지의 수익률은 나스닥이 0%, S&P 500는 2%, 그리고 다우존스는 3%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월 중순부터 3월 5일까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8%나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영어로는 10-year Treasury Yield라고 하는데 이 금리가 최근에 1%에서 1.6%로 60%나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난 30년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살펴보면은 평균이 4에서 5% 정도였기 때문에 1.6%의 금리는 사실 높은 게 아니에요. 다만 너무 빠르게 1%에서 1.6%로 60%나 급격히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는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건 금리가 오르는데 왜 주식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미래의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들으시고 바로 이해가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불과 9년 후인 2030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을 100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이 100불이긴 하지만 오늘의 100불과 9년 후의 100불의 가치는 똑같을까요? 우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불의 현재 가치는 그대로 100불이겠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데 9년 후의 100불의 현재 가치는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져요.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할인율 때문에 달라지는 것인데 미래의 현금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다고 해서 할인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미래의 현금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거예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2030년의 100불의 가치는 100불을 1 더하기 할인율, 그리고 그것을 2030년은 9년 후니까 9승
혹은 9번 곱해준 값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할인율이 0%라면 그리고 그 숫자를 이 공식에 대입해보면 2030년의 100불의 현재 가치는 여전히 100불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할인율이 5%로 올라간다면 2030년의 100불의 현재 가치는 64불로 급격히 떨어져요. 그리고 이 공식에서 우리가 쓰는 이 할인율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주식이든 간에 결국의 주가는 그 회사가 미래에 창출할 모든 잉여 현금 흐름, 영어로는 free cash flow라고 하는데 그 잉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 그 공식에 들어가는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창출할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시장의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동안은 금리가 워낙 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말고는 딱히 투자할 만한 곳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들이 몰려서 그동안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에 있던 돈들 중에서 채권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최근 고점으로부터 하락률을 한번 보면은 나스닥이 다른 지수들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나스닥은 고성장하는 테크 회사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지수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니오, 우버와 같은 고성장하고 있는 테크 회사들은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봤을 땐 현금 흐름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오히려 엄청난 적자를 끌고 가면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회사들의 가치는 꽤 먼 미래에 회사가 창출할 현금 흐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수록 미래의 현금 흐름의 가치는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스닥의 주가가 다우존스나 S&P 500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고성장하는 회사들은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건데, 그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어딘가에서 조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주식 발행을 통한 조달일 수도 있고 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일 수도 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투자 비용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과거와 똑같은 성장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점에서 고성장하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더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은 금리가 왜 오르냐인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금리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금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는 10-year treasury yield,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말로는 10년 국채 금리고요.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하나는 미국 페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준금리, 영어로는 Fed Funds Rate이라는 건데 단기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금리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선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정말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작년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면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리를 낮춰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말이고, 또 저축을 해도 받는 이율이 낮아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림으로써 얻는 효과는 대출이 증가하게 되고 저축이 줄어들게 돼요. 다르게 말하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경제활동이 활성화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다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진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너무 달아오르고 인플레이션도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다시 금리를 올림으로써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대출이 줄고 반대로 저축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줄어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페드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백신 보급과 함께 코로나 전 경제 상황으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 즉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떨어진 거를 보면은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투자자 관점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빠르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곧 페드가 금리를 올릴 거라는 그 우려를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그러면 인플레이션 리스크, 다르게 말하면 물가 상승 혹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이유인데 이미 비트코인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통화량의 급격한 팽창이에요. 이미 수조 달러의 경제 부양책을 위해서 정부가 현금을 찍어냄으로써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조만간 바이든의 1.9조 달러의 경제 부양책이 추가로 진행이 되면 통화량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현상은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긍정적인 이유인데 경제 회복과 함께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생기는 물가 상승 현상인 거죠. 그래서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오른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면 그와 함께 서서히 금리를 올리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과 함께 오는 물가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2% 정도의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없는 디플레이션보다 훨씬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과연 미국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그리고 올린다면 언제 올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그걸 보고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보면은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페드가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정부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롬 파월이 뭐라고 말했나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 보급과 함께 경제를 다시 열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지난 몇십 년간 미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직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 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리를 해보면 실업률 지표가 원래대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올라가도 기준금리를 올릴 계획이 없고 실업률이 원상복귀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릴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인데 페드가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 정부의 빚이 너무 많아요. 지난 40년간 꾸준하게 증가를 했고요. 2008년 이후로 그 증가세가 가속화가 됐고 보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빚이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의 1.9조 달러의 경제 부양책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만큼 또 국채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부채가 이렇게 높을 때 이자율이 낮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진짜 문제는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작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왔을 때 기준금리를 바로 올리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치는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정부의 실제 숫자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던 2019년도에 미국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은 매출이 3.5조 달러였고요. 지출이 4.5조 달러. 그래서 적자가 1조 달러였어요. 그리고 국채는 23조 달러. 이게 만약에 기업이었다면은 이미 파산했어야 하는 정도의 굉장히 안 좋은 재정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2019년도의 Net Interest Expense인 이자 비용이 0.375조 달러였으니까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1.6% 정도였고요. 이자 비용이 총 지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8% 정도였어요. 그럼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선 매출은 2019년과 똑같이 3.5조 달러로 가정을 하고 이자 비용을 제외한 지출은 2019년과 똑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조만간 발표될 바이든의 1.9조 달러 경제 부양책을 포함을 하게 되면은 미국 국채는 30조 달러 정도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금리가 1.6%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평균이었던 5% 정도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자 비용만 매년 1.5조 달러라는 말이고요. 그 이자 비용을 지출에 포함을 하면 매년 지출이 5.6조 달러, 즉 매년 적자가 2.1조 달러로 코로나 전보다 2배 이상 적자가 늘어난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정말 많은 가정이 들어갔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정부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음으로써 생기는 득보다 이런 심각한 재정 상황을 통해서 오는 실이 더 많을 수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심각한 문제는 미국 정부 레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채가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에게까지 굉장히 심각한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부채로 인해서 수익의 대부분을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기업들을 좀비 기업들이라고 불러요. 최근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러셀 3000 인덱스에 포함된 3000개 회사들 중에서 좀비 기업이 무려 739개였다고 하고, 그 회사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거나 아실만한 회사인 보잉, 델타, 메이시스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좀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총 부채가 1.98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의 파산 위험 또한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개인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타이밍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고,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 클지 아니면 금리를 올림으로써 오는 부작용이 클지는 앞으로 더 생각해보고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질문인 앞으로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전망인데요. 사실 이 영상의 목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거였는데, 아무리 저의 취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영상을 끝내버리면 분명히 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기승전결에 결이 없이 끝내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회사의 주식은 길게 봤을 때는 무조건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그냥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시면 돈을 잃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로서 하나의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전제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비트코인의 전망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금리는 앞으로 당분간은 낮은 기준금리가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자체만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동안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크고 작은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정들이 오더라도 주식시장의 상승장은 지속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낮은 금리는 테크 같은 성장주들에게 특히나 호재이고, 금리의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은행들에게는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금이나 은, 비트코인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점점 커진다면은 금과 은의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금과 은의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해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드가 미국의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서 금리를 올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은 정말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수많은 부작용들은 길게 봤을 때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낮은 금리가 지속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꼭 오는 건 아닌 게, 지난 10년간 미국도 그랬고 일본이 대표적인 예죠. 마이너스 금리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지난 몇 년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이유로 미국도 일본을 따라가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오르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기준금리를 올릴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게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사실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전망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자세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봐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